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외국어 독학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거예요. 몰라도 돼요. 오늘 하는 얘기는 사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가끔 독학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 같은 게 나오거든요. 왜 뭔가 진행이 안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왜 아직까지도 초급이지? 하는 분들. 어느 정도 자기만의 루틴이 생겼으면 그냥 제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훈수 같은 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와 나는 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난 아직까지 동사도 못 나갔어. 몇 년째 이래. 이런 분들한테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이 나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독학하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 관점에서 볼 거예요. 외국어 학습을 할 거면은 당연히 인풋이 나올 거고 아웃풋이라는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무언가를 인풋을 할 때 혹은 무언가를 아웃풋을 할 때 나의 반응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나라는 사람은 이걸 인풋시켰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지? 나라는 사람은 이걸 아웃풋하는 환경에 놓여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지? 편안하게 느낀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가?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알기 쉽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성향. 두 번째, 취향. 세 번째, 재능. 이 키워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런 것도 한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모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너 이거 왜 배워? 넌 어떤 거 좋아해? 좋아하는 드라마나 배우, 노래 같은 거 있어? 뭔 지금까지 어떤 거 전공했어? 학창 시절에 뭐 과목 되게 좋아했어? 이런 거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런 걸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럼 너는 요거 하면 좋겠다. 너는 이거 힘들지 않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때? 이건 모든 선생님이 다 하세요. 꼭 외국어 강사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거를 독학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생각할 거리도 없고 솔루션도 거의 안 나오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성향부터 볼게요. 성향은 내가 학습할 환경, 그리고 매체, 뭐 같은 얘기죠. 이것과 조금 관련이 깊어요. 성향이라고 하면은 살짝 MBTI는 아니고 MBTI스러운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BTI 과몰입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뭐 ENFP인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러면 그러고 보면 언어학습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를 한번 사고해 보라는 거예요. MBTI랑은 사실상 관련이 없지만 MBTI에서 말하는 용어들 있죠. 그 용어는 제가 전달하기 쉬울 것 같아서 사용을 좀 해볼 거예요.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거. E냐, I냐라는 거 있죠. 근데 이건 또 한 마리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알죠? 퍼센트가 다 다를 테니까. 자, 외향적인 분들, 내향적인 분들, A와 B, 내향적인 친구 한 명과 외향적인 친구 한 명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인풋을 할 겁니다. 내향적인 친구도 인풋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인풋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아웃풋을 하겠죠. 자, 근데 아웃풋을 할 때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외향적인 친구들은 아웃풋이라는 걸 할 때 이런 환경에 있어도 되게 화기애애하게 아웃풋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화의 장을 딱 가지고 와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는 거를 바로 며칠 전에 배웠던 걸 써먹어볼까 하는 그 자체를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부딪히고 말을 했더니 됐어요. 이거 정말 부러운 성격이죠. 자, 근데 내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자신이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향적인 친구들은 무언가를 인풋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아웃풋 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서 연습도 해보고 발음 연습, 쓰기 연습 이런 걸 해요. 자기들은 이걸 아웃풋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여전히 인풋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훈련 시간이 조금 길게 필요해요. 내향적인 퍼센트가 많이 강하면 혼자 하는 게 편하고 혹은 1대1까지는 자기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회화 연습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가기에는 좀 겁나니까 저 회화 훈련할 수 있게 질문도 좀 해주고 할 수 없을까요? 하고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을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훈련이 충분히 됐다 하는 이 친구들이 이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한 거를 보여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틀린다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말을 하래. 아니 말을 못 하겠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아웃풋의 시점 자체를 다르게 잡고 있으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향적인 게 좋냐 내향적인 게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최종 단계가 이거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신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그냥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 친구들이 충분한 인풋을 하고 혼자서 아웃풋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괜찮은 레벨에서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친구들이 만약에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라면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얘는 입 밖에 말도 안 꺼내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반면에 외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풋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다짜고짜 모임을 가요. 바로 나 일본어 할 줄 아는데 그럼 같이 한번 대화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것 자체를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못하는데 쟤는 근데 또 말은 또 한다? 대화가 통한다? 신기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쪽이 바람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서로가 이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취약점이라는 것도 알겠죠? 외향적인 친구의 취약점을 보겠어요? 그렇게까지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말 스타트를 하고 아니면 글쓰기 스타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완성도가 조금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이건 뭐 계속 인풋하면 됩니다. 내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한번 요런 장면에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낑겨들어서 스터디도 한번 참가를 해볼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거를. 자, 요런 케이스가 있다고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오늘 할 얘기는 진짜 별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MBTI를 다 볼 거는 아니고 언어학습과 관련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걸 언어학습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즉흥이랑 계획이란 단어가 되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를 살짝 바꿀 거예요. 뭐냐? 요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향이 학습 환경이나 매체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독학으로 이 언어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독학이라고 한다면은 체계라는 걸 스스로 잡아야 돼요. 루틴을 스스로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하고 무엇을 구성 요소로 잡을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독학이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미루고 이건 먼저 하고 이걸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만약에 본인 성향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친구들이다 그럼 솔직히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왜냐? 언어는 덕질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좀 마니악하게 덕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도 않는 대사가 대부분인 애니메이션을 덕질을 하게 되면 약간의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들도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건 없다 그랬어요. 부작용은 당연히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끔 어떤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는 일본어니까 일본어 공부할 때 애니메이션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현실 생활 언어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일본 거는요. 약간 현실 세계랑 아니라서 말투가 좀 연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말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거 맞는 말이기는 한데 자기가 알고 있으면 돼요. 나는 그래도 돼. 나는 사실 덕질이 우선이었고 일본어 습득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 그거는 그냥 얼떨결에 하다 보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해. 내가 뭐 일본어를 가지고 뭘 할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언어 학습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또 하나 더. 내가 덕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진짜 너무 연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 좀 더 제대로 자연스럽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유창하게 발전하고 싶어 한다면 이분은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일상적인 얘기가 가미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시거나 드라마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성우가 등장한 버라이어티 쇼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어, 특히 일본어를 공부할 때 완벽한 매체라는 건 없어요. 하필이면 내가 선택한 매체가 너무 마니악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선생님이 그걸 하지 말래요. 그거는 너가 거기서 멈출 거면 하지 않는 게 좋아. 동시에 너가 거기서 멈출 건데 하필이면 목표가 네이티브 같은 스피킹이 되는 거다? 그럼 안 하는 게 좋아. 빠르게 매체를 바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이상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 애니메이션만 보진 않겠죠.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왜 문제냐? 독학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혼자서 독학을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조언도 많이 구하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는 문법을 하래요. 누구는 하지 말래요. 누구는 독해가 중요하대요. 책 읽다 보면은 대화도 된대요. 누구는 쉐도잉을 하래요. 누구는 발음이 중요하대요.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각각의 설명을 들으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어떡하지? 이거 다 해야 돼? 이걸 만약에 다 듣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했다. 그럼 이거 베스트입니다. 이 사람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안 하는 친구들. 왜냐면 내 삶이 너무 바쁘거든요. 나 회사도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근데 할 게 너무 많아. 이런 친구들이 문제예요. 책을 맨날 사요. 더 좋은 책 있지 않을까? 더 나한테 딱 맞는 드라마 있지 않을까?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최고의 문법책 하나를 찾아 헤매다가 책은 지금 20권, 30권 넘어가고 있는데 앞에 몇 부분만 접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계속 몇 년이 지나갔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이유는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가 요거랑 연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잠깐 킵 좀 해둘게요. 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냥 그러네 그러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를 그럼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환경이 나한테는 더 좋겠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하니까 해도 괜찮겠는데 요거는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오늘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취향 가볼게요. 취향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학습 방향이라고 할까요? 순서라고 할까요? 뭐 요런 거를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취향이라는 용어에 괜히 꽂히면은 요 좋아하는 것에 관련된 건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이 취향은 내가 어떤 선행학습자의 언어를 봤어요.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는 누군가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랬을 때 나의 반응이에요. 내 반응이 요런 반응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 잘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뭔가 로망하고 다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의 저런 부분 너무 멋져. 라는 게 되게 많을 텐데, 자, 요렇게만 보면은 의외로 내 문제점 체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보지 않을 거예요. 이거의 반대 방향. 요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나의 문제를 찾기가 쉽습니다.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선행 외국어 학습자 혹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외국인일 때 한국어를 하시는 걸 보면 잘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영상 같은 걸 보세요. 외국어를 하고 있는 누군가의 영상을 보면은 댓글에 저 사람 진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거 발음 여기 틀렸어요. 실제로 현재선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저 단어 선정이 조금 어색해요. 저거 좀 이상해요. 라고 하는 댓글들이 분명히 어디 한 군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무조건 비판하기가 좀 그런 게 그게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저 사람의 무언가를 먼저 신경 쓰인다고 말할 법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나는 그런 캐릭터로 고용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외국어를 보고 무조건 태클을 걸어보세요. 당신의 역할은 이겁니다. 했을 때 나는 크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먼저 어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걸까?
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한 번쯤 해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살짝 비판적이 되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딸기를 좋아해 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어요. 자, 저는 외국인이에요. 자, 외국인이 한국말로 나는 딸기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는 딸기가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일본어 학습자거나 하시는 분들, 일본인들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가를 빼든지 해를 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딸기가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문자적인 오류예요. 소리 오류는 뭐 외국인이면 자주 등장하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딸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나도 모르게 탈기라고 했다거나, 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운드가 너무 어려워서 둥이라고 해버렸거나, 아니면 좋아해라고 해야 되는데 휴아해라고 해버렸거나, 뭐 이거는 본인의 모국어가 뭐냐에 따라서 소리 오류는 나오는 범위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오류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나눔 탈기둘 추아해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아, 자, 누가 봐도 외국인이라는 건 알겠고, 나는 딸기가 좋아해.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딸기를 좋아하는지 딸기가 널 좋아하는 건지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이 오류 부분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가볼게요. 너 무슨 과일 좋아해? 라는 질문에 나는 딸기가 좋아해. 그래서 나는 딸기가 좋아해서 딸기 매일 먹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너무 잘하죠, 이 사람 한국말. 틀렸어도 가라고 잘못 썼어도 야, 그렇게 쓰면 딸기가 너를 좋아하는지 네가 딸기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그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친구 그냥 딸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무슨 과일 좋아해? 나는 탈기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탈기를 매일 먹어. 라고 하면 어때요? 딸기 좋아하는 거 알겠죠? 말 너무 잘하죠. 딸기 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딱 오류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잡으면은 그게 틀렸다는 건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큰 흐름으로 보면 이거 대화 안 통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엄청 커다란 강물 같은 물살인데 거기에 몇 개 요소 좀 틀렸다고 해서 돌멩이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물을 브레이크를 잡을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오류 투성이면 안 되겠죠. 이거 다 틀렸다. 너 눈보기 투하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틀렸죠.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선을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자잘한 오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 나라는 사람이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의 이런 실수를 눈치를 챘어요. 나는 뭘 더 신경 쓰는 사람인가? 나는 이 역할 담당했다. 라고 했을 때 난 뭐라고 반응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막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이 실수 하잖아요. 저 이런 실수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이런 실수를 해요. 문자 오류가 팍 나왔어요. 전 한국어도 문자 오류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말을 하는 순식간에 알아요. 나 실수한 거. 하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맞다. 실수했네. 고쳐야지. 그리고 고치는데 시간 걸리는 걸 알죠? 다음에 또 틀려요. 아, 맞다. 실수. 크크크 또 그랬네. 이런 반응을 해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소리 오류가 탁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저는 반응이 이렇게 바뀌어요. 같은 고쳐야지인데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언어를 딱 봤을 때 실수가 저거 지적하고 싶어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맞춤법 실수를 자꾸 지적하고 싶은 사람인 건지, 저 사람이 혀를 씹어가지고 발음이 꼬인 거를 지적하고 싶은 성격인 건지, 나는 어느 부분을 좀 짓궂게 저거 얘기해주고 싶은 성격인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뭐가 중요한지 모를 때, 너무 많은 걸 내가 지금 해야 될 때, 나는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자극적으로 오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라고 하면 이거 먼저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다 할 거면은, 다 하는데 동시에 시작 못해? 그럼 내가 신경 쓰이는 걸 먼저 하자. 그럼 속이라도 후련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캐릭터라고 했었죠. 그럼 저는 소리 오류를 못 견뎌요. 다른 사람의 소리 오류는 더 기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제가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저거 소리가 잘못됐네. 저건 이거가 맞을 거야. 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 소리나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해놓고 문자 오류가 나오면 아차 실수, 소리 오류가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해요. 둘 다 실수는 하는데 내 스스로가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먼저 받네. 그럼 저는 소리의 학습 비율이 조금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학습 순서를 소리를 먼저 하고 문자로 가다듬는 사람일지, 문자를 먼저 하고 소리로 가다듬는 사람일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하면 좋겠지만 동시에 한다고 해도 이걸 1분 먼저 할지 이걸 1분 먼저 할지는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아요. 요 얼굴이 공부할 때 안 나오게끔 하는 거죠. 자, 근데 가끔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딱 보고 나서 나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어.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해야 돼. 그럼 나는 저 사람 문법 틀린 게 보였습니다. 그럼 나는 문자 오류를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문자 먼저 공부하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문자 오류랑 소리 오류 두 개가 난 것도 알겠어요. 저 사람이 문자가 이상하다는 것도 알겠고 소리가 이상하다도 알겠는데 이게 신경이 안 쓰여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영어든 일본어든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이 그냥 너무 멋있는데 뭐 태도도 좋고 뭐 얼굴 표정도 너무 좋고 자신감 있는 것도 멋지고 발음 좋고 막 댓글을 보면 발음 이상하대. 근데 난 모르겠어. 댓글을 보니까 시제가 틀렸대. 현지에선 저런 어휘를 쓰지 않는데 근데 난 모르겠다. 그냥 멋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정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 진짜로 그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그 사람보다 조금 실력이 초급에 가까운 사람 언어를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어쨌든 순서는 알거든요. 나는 이 부분이 더 먼저 인식은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누가 봐도 기초 레벨이에요.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게 뭐 외국인이면 원래 저렇게 문자 오류다. 외국인이면 원래 저렇게 소리 오류다. 그리고 난 저렇게 내가 저 언어를 구사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충분해. 왜? 나는 그냥 여행 좀 갔다 올 것뿐이거든.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 목표는 그냥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구축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다? 단어 좀 외우시고 기초 몇 개 공부하시고 구글이나 파파고 번역기를 같이 활용해서 많이 갖고 노르세요. 그렇게 해서 문장 만드는 재미도 좀 쓰시고 이것저것 단어로 문장 몇 개 만들어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시고 그렇게 가지고 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재밌으실 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외향적이면 정말 퍼펙트 하세요. 자신이 외향적인 성격에 문자오류 소리오류가 틀려도 일도 신경 쓰이지 않고 나도 딱 그만큼만 얘기해도 konnichiwa, watashi wa 한국인 데스 해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런다? 그럼 이 사람은 단어 빠르게 외우고 기초 되게 빨리 끝내세요. 그것만으로도 번역기의 서포트를 받아서 되게 재미있게 친구도 만드시고 대화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트레스 안 받는 케이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거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었어요. 제 발음이 발음이라기보다는 제 귀가 저 두 개 사운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을 저는 조금 힘들어하는 케이스였었거든요. 반대로 문자 오류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저는 조금 행복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문자 오류 소리를 둘 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분은 완벽주의자고 심지어 성격이 이렇다. 아유 고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주사위 던지세요. 뭐 먼저 할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 둘 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마지막 요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재능 가볼게요. 말을 재능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재능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재능이라는 건 혹시 나 능력도 없고 재능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용어가 딱 없어가지고 그냥 이 말을 쓰긴 했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을 때 삶 속에서 했던 훈련 결과예요. 한마디로 내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학습 순서, 학습 방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이랑 재능이랑 비슷해요. 학습 순서, 학습 방향을 뭐 먼저 할 건지,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놓을 건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분명히 제가 아까 인풋을 했을 때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것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풍 하고 다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본인의 재능과 좀 관련이 있는데 이제 괜히 재능 용어 써서 그런 거니까 재능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볼게요. 지적 활동으로 습득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감각적 활동으로 학습하시는 걸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 활동이라는 건 되게 단순해요. 뇌를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를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겪으신 성인이면 이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 기관의 활동을 한다는 거는 이제 소리 학습할 때는 귀가 될 거고 눈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귀가 더 압도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감각 기관을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편하신 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가 아직 깨끗한 케이스, 어린아이들이 보통 이래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소리를 정말 잘 캐치하고 저 발음 잘 흉내내는 이유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쪽의 퍼센트가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훈련을 너무 오래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훈련을 하는 게 보통 성인이 하는 언어 학습이에요.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 알려주고 아시겠죠? 자, 이제 문장 만들어 봅시다.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은 감각적 기관을 쓰시는 경우는 훈련을 해요. 훈련을 먼저 하고 나서 이해를 해요. 이 훈련을 누군가는 통암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걸 조금 더 세분화를 하자면 요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대개의 훈련은 문자 훈련을 할지 소리 훈련을 할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먼저 할 것인지랑 좀 크로스돼서 이중으로 겹치게 될 겁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하는 학습은 이해, 문자 훈련 방향으로 가요. 왜냐? 지적 활동은 문자랑 궁합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전달할 때도 이게 편해요. 요렇게 이해, 소리 훈련으로 가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자, 구강 구조 생각하세요. 혓바닥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여기다가 어떻게 조음점이 어떻게 되고 좋은 방식이 어떻게 되고 소리 내세요. 훈련하세요. 안 나오죠. 될 때까지 하세요. 이런 거예요. 자, 감각기관으로 갈게요. 감각기관의 통암기가 보통 우리가 하는 통암기는 보통 이쪽 감각이거든요.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뇌를 쓴다고 하긴 하지만 뭔지는 몰라요.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뇌는 암기의 뇌라기보다는 모국어를 가지고 오는 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문장을 통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아니라 외워놓고 문장을 통으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인데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소리로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AB 훈련이 보통 이거예요. 왜냐? 감각적이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소리랑 궁합이 훨씬 좋아요. 문자보다. 그래서 훈련을 소리로 하면은 원음 듣고 똑같이 카피를 하고 그리고서 말을 할 거예요. 얘도 통암기를 했어요. 차이점은 뭐다? 이쪽은 사운드가 되게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쪽은 사운드는 부실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를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패턴이 나올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감각기관은 이쪽이 좋을 거고 지적활동은 이쪽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좋아. 근데 하필이면 나라는 인간이 문자 오류를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나는 뇌가 없어. 나는 감각기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해가지고 혹은 뭐 내 직업이 약간 배우 역할도 많이 하고 연극하는 걸 많이 해가지고 나는 감각을 활용하는 걸 훨씬 더 익숙하게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게 자기한테는 좋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더 좋다면서요. 근데 나는 이게 좋네? 어떻게 해요? 소리를 여기서 추가하면 돼요. 아, 소리 훈련 뒤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훈련 한 번 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식이었었으면 문자 오류를 먼저 잡으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소리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누군가는 소리 훈련을 따로 하지 않아도 얼떨결에 들어가 버리는 운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억해 두자. 그럼 누군가는 전 이것만 했는데 소리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굳이 이 훈련 안 해도 여기서만 끝내도 되고 이 훈련을 했더니 역시 소리가 아쉽네요. 소리 훈련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진짜 별 얘기 아닙니다.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씩 곱씹어 보다 보면은 한마디로 나는 이래는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의 나는 이래. 어제 나는 이랬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요렇게 이번 주는 요렇게 한번 훈련을 해볼까 하는 식으로 매일의 루틴을 짜보세요. 왜냐면 루틴이라는 건 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음 주 이거, 그렇게 했을 때 구멍 생길 거니까 모레는 이거 해가지고 본인의 루틴을 일단 일주일치 2주일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변화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인풋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 내가 이걸 고민을 하고 났더니 인풋 아웃풋이 슝 하고 빠르게 진행하네. 나 이 루틴 되게 마음에 든다. 그리고 부실한 건 나중에 추가로 넣어줘야지. 근데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인풋만 하면은 가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뭘 하긴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분들은 요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생각보다 재밌다. 외국어는 오래 가야 되죠. 그래서 재밌게 학습할 수 있게끔 할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정말 별 얘기 아니고 학습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냥 한번 멋있는 척하면서 풀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라였습니다.